경찰 조사는 이렇게만 하면 반은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주의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찰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면 누구나 긴장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적절히 준비하고 행동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첫 조사기일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게 되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심리를 진행하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왜 형사사건은 같은 진술을 여러 단계에서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형사사건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게 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한 진술은 설사 그 기억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진술이 잘 바뀌지 않지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한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경찰이나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진술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첫 조사 단계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은 향후의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첫 조사기일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므로 기억이 불명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심증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첫 조사기일의 진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조사기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첫 조사기일의 조사가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첫 조사 기일에서 조사를 잘 받으려면 먼저 고소장의 확보,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 그리고 변호사 선임 등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이 조사할 게 있어서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하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첫 조사기일의 조사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경찰이 통보한 기일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조사기일까지의 준비를 위하여 기일을 넉넉히 잡아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보통 경찰이 전화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은 체포나 구속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도 기일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주는 편입니다. 만약 처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해서 기일을 짧게 잡았다면 다시 경찰에 연락해서 기일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2-3주 정도는 잘 연기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연기하는 사유로는 여행이나 취미활동 같은 너무 개인적인 이유를 드는 것보다는 업무상 이유를 드는 것이 좋으며 보통 한 달 이내의 기일로 연기해달라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기일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첫 조사기일까지 시간을 벌었다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과연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통보받아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확실하게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만 보더라도 어떤 사실관계로 고소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그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본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다음 이를 증명해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해야 될 증거에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영상 증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녹음, 그리고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문서, 그리고 송금 내역, 거래 장부 같은 전산 자료 또는 금융 자료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첫 조사 기일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과연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어떠한 증거가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관계상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조사기일 이전이라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은 첫 조사기일을 대비하면서 변호사도 여러 명 만나보고 또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범죄 혐의를 정당화해줄 만한 적절한 증거나 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첫 조사기일 이전이라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을 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향후에 형사처분이나 판결을 받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형사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법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관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무리하게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하면 오히려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굉장히 불리한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물론 첫 조사기일 이전까지는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피해자와의 감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 기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 기일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경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직접 합의를 중재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기일 이전에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의미한 행동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한테만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보통 경찰 조사는 고소를 한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증거 수집을 한 후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에게는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뒷받침할 증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오히려 고소인은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증거만 요구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소인들은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찰은 피고소인에게는 고소인이 주장하거나 수집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고소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고소인의 말만 믿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어본 바로는 경찰은 여느 공무원과 다를 것 없이 내부에서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조사를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언론 등에 보도돼서 이미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 또는 정치인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조금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 조사에서 질문하는 사항은 형사조사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른 것이고 특별히 범죄 여부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체 고소사건의 20%가 넘는 사건에 대해서 아예 검찰에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조기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더라도 경찰이 어떠한 결론을 정해놓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편파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 담당 경찰관과 막 싸우게 되거나 또는 경찰관에게 경솔한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경찰관을 적으로 돌리게 돼서 오히려 그 담당 경찰관이 피의 고소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을 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불리한 질문이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경찰은 고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의 질문은 고소장에 있는 내용에 기초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은 나에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질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영화나 또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은 그 피고소인이 무언가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강한 심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조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음 단계인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의 고소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고 안 좋은 심증을 가지고 그 조사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묵비권의 행사는 역설적이게도 그 사건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방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불리한 질문이 오면 그냥 무작정 화를 내면서 부인한다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고소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증거 이외에도 금융정보를 조회하거나 CCTV 같은 영상을 열람하거나 그 통신기록 등을 조회하는 등 여러가지 수사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진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난 경우에는 앞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런 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경찰이 금융자료를 조회했더니 입금 내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입금 내역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서 말했던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게 되고 이후의 조사에서는 그 피고소인이 아무리 사실대로 얘기한다라도 진술을 믿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중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기일 전에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부인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미리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증거관계상 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모두 다 순순히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수사기관에다가 진술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는 미리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주로 질문하게 되고 고소장에 제출된 증거들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유리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빌리고도 돈을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돈을 갚을 의사로 고소인에게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왔다고 하면 그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사실인데, 경찰은 여러분이 이자를 지급했는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고소인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장에 따라서 돈을 언제 빌렸는지, 그리고 돈을 왜 갚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사실은 갚으려고 노력을 했다 라는 진술을 더 설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조사 도중에라도 경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는 해당 피해자 신문 조서에 함께 편철돼서 형사사건 기록에 편철됩니다. 그리고 이후 단계인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조사하는 경찰관이 친절할 때 더 조심하자. 조사를 받다 보면 뭔가 거친 느낌이 드는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찰관은 매우 친절하게 대하면서 억울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는 느낌을 드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친절한 느낌의 경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담당 경찰관이 불친절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경찰관을 경계하게 되고, 여러분이 진술을 할 때도 불리한 진술이 없는지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친절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에 대한 경계심이나 긴장감이 느슨하게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불리한 이야기까지 진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 내용은 일단 해당 경찰관이 들은 이상 그대로 조서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여러분의 향후 진술에 족쇄가 돼서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이 친절한 경우에도 내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주의를 해야 되고, 질문에 필요한 이야기만 하도록 마음속으로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자. 보통 경찰 조사는 짧게는 1시간부터 길게는 6시간 이상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긴장을 늦추게 되는데, 아직 중요한 조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조서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문서에 문답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속기사처럼 여러분의 진술 내용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답변의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정리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진술한 내용과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일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각 페이지마다 진술인이 손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이후에는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서는 정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해당 조서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손도장을 찍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나고 힘들더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못 기재된 점이 있으면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알려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상진 변호사였습니다.